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입지가 다소 좀 쪼그라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2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득표율이 김기현 후보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앞날이 어두워졌다라는 평가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안 후보가 뭔가 불만이 좀 있었는지 혹은 다소 좀 아쉬움이 크게 남았는지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수락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또 떠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 모습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국 하겠습니다. 국이요. 네. 자.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노래 굉장히 못합니다. 예. 한 소절만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네, 안철수 의원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꽤나 실려 있었습니다. 다시 위기의 계절, 매일경제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의미 있는 2등도 사실상 불발됐다. 결선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2등도 의미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 전당대회 직전에 황교안 후보와 함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하면서 또 한 번 대립각을 세운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또 한 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 행정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목표가 만약에 이 당에 정말 뿌리를 박아서 대선 후보를 대선 후보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게 이 당의 후보로서, 네. 그렇다면 당연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고소 고발을 취하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건 어쨌든 축제입니다. 그러면 축제가 끝난 후에 그것이 여운이 남아서 계속 당 내에서, 그러니까 상대당도 아니고 당내에서 분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지금 결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입장은 뭐냐면 바로 D-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총선과 관련해서 네 달이 바로 총선이에요. 그러면 각 당마다 공천 룰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조금 이따 만들어질 때고 혁신 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될 때고 그런데 여기서 전당대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끝난 이 경선을 두고 이 계속 어떤 고소고발을 법적 판단으로 지금 가져간다면 자신의 어떤 목표, 즉 이 당의 뿌리를 받고 이 당의 세력화를 해서 내가 그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이 경선을 하려면 이 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이 하라. 이 당이라면 이 당내에서 분란을 계속 일으키는 것을 아마도 당원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줄어든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여러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사실상의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뭔가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또 그 당시에는 침묵했고요. 막판에 거의 투표도 완료가 된 이후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와 같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뭐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겠다, 자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좀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고 과거의 어떤 선례를 다시 한번 좀 환기하게끔 해서 새로운 모습을 못 보여줬구나.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이 지형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해서 정치적 입지가 열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리를 떴다는 것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낙선했다 하더라도 졌다 하더라도 당선자에게 축하하고 또 그 자리에서 수락 연설까지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안철수 의원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이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 이상한 게 아니고 저러면 안 되죠,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한 다음에 네. 선거 당일날 미국으로 이렇게 출국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 자산도 갖고 계시고 장점도 많은데 저런 모습은 설사 뭐 욱해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마 지지율이 득표가 상당히 낮으니까 실망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범하게 앉아서 수락연설을 듣고 진짜 축하해 주는 게 물론 뭐 뒤에 메시지는 냈습니다만 하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또 이제 의원이 위기가 왔는데 또 뭐 한 25% 가까운 득표를 하긴 했어요. 지금은 또 본인 하기 나름인데 저는 일단 그 국민의힘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좀 상황이 다르고 체급은 조금 다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그런 역할을 했고 결국은 뭐 정권까지 차지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야 당연히 목표가 다음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본인의 세를 불리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거 막바지에 그 당일 전날이었죠. 네, 전날이었습니다. 전날에 황교안 후보와 같이 이제 대통령실 당무 개입이죠. 네. 그 행정관들 공수처에 고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뭐 증거들 또 모아서 싸우겠다고 한 거 보면은 대통령은 또 어제 그 정말 전당대회 축제장에 오셔가지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저는 뭐 누구 지명하는지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지목하는지. 그래서 이미 이제 각을 세웠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본인이 어떤 정치적 결기를 보여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행보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걸 본인도 알고 그걸 잘 수용하면은 좀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계 또한 전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당대표는 천하람 후보를 밀었지만 천하람 후보 선전했지만 3위에 그치면서 당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원회도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김용태, 허은하 8명 중에 6등과 7등을 했습니다. 10.87%, 9.9%. 실망스러운 결과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기인 후보가 지금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는데 18.71%. 뭐 표를 적게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해찬 이사장이 워낙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차가 36.45%포인트나 났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결국 이래서 천하람, 천하용인의 이 네 사람이 모두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뼈아프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모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 수가 거의 뭐 80만에 육박하고 더군다나 그 중에 이제 젊은층 20, 30대 그 당원들이 많이 입당했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걸 많이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에 선거 결과를. 근데 그 선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원인은 이제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존 어떤 젊은 세대의 어떤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이런 신선하고 참신한 이런 뭐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끝까지 이제 네거티브 정치로 계속 몰아갔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한 그 의혹도 어느 정도는 이제 검증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뭐 한두 번 뭐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선거 끝까지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은 거는 뭐 네거티브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은 것도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참신한 청년 정치인들이라면 뭐 네거티브에 몰입하기보다는 좀 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구태 정치로 회귀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친윤이다 해서 뭐 그거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 상황은. 근데 지금 당대표 후보에 나오신 분들 중에 뭐 공공연히 개파를 언급한 쪽은 이준석 대표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이준석계라는 뭐 명칭을 쓰면서 지금 뭐 천하용인이라고 이렇게 뭐 본인들이 스스럼 없이 자기의 어떤 개파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런 개파 정치에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젊은 이런 정치인들이 오히려 구태 정치를 또 답습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이런 전략 그리고 이런 개파 정치에 몰입된 부분 이런 게 아무래도 당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이준석 사태는 없어야 된다는 어떤 당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당원으로 유입되면서 뭐 다소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그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사람이 이제 태영호 네네.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고 그렇습니다. 당초 민영삼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있었는데 네. 탈락을 했어요. 네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흐름을 보면 태영호 후보의 약진이 거의 선거 막바지에 막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지금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네 후보 그 당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이제 친윤 그룹들에서 1순위는 누구 찍고 2순위는 누구 찍자 뭐 이런 식의 어떤 1, 2순위의 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건 예입니다. 첫 번째는 김재원, 두 번째는 김병민, 아니면 첫 번째는 조수진, 두 번째는 김병민 뭐 이런 식의 어떤 조합들에 오르내리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한 번도 그런 조합에 거의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스스로 사실은 선택된 사람,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지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북한의 어떤 도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태영호 후보에게 마이크가 주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 두 번째는 부인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부인의 어떤 스토리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북한에서 가문 있는 백두혈통 말고 그 빨치산에서 함께 김씨 일가 함께했던 그런 그 집안의 아주 유력한 딸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왜 월북을 했는가 우리가 뭐 이런 스토리들이 또 언론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4.3 사태에 대한 어떤 발언이 당내에서 뭐 물론 당외에서는 국민들에게 뭐 일부 국민들에게 또 반감을 줄 수도 있지만 당내에서는 저 사람이 그래도 자신의 어떤 소신 있게 계속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몇 가지들이 굉장히 태영호 후보를 띄우게 만든 어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민영삼 후보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 사람은 되겠지 하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 코너에서도 TV조선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왜 1위 유튜버가 1위 뭐 이런 식의 그 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즉 어떤 일부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였었어요. 근데 그게 도리어 득이 아니라 독이 된 케이스. 즉, 내가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딴 사람들을 밀어줘야지. 다른 뭐 친윤을 밀어줘야지. 이런 식의 분위기가 도리어 선거 막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